회계관리 연습 4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주제는 금융자산입니다. 우리 교재로 챕터 11에 금융자산과 관계기업 투자주식이 있습니다. 이 챕터 11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배울 건데요. 이번 주는 5가지의 또 소 챕터 중에 3개, 금융자산의 정의와 종류, 또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말이 어렵죠. 우리 이런 거 이제 배우는 거죠.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무엇인지도,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중 단기손익 인식 금융자산과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의 평가 방법은 어떻게 서로 다른가? 그리고 회계 처리는 어떠한가? 우리 유형자산에서 자산 재평가할 때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원가법 원가 모형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평가 모형을 배웠어요. 개념적으로는 조금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 3가지를 이번 주에 저희가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를 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479페이지, 그리고 수정판 교재로는 48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돈을 어떻게 버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서 돈을 버시죠. 매일매일 일을 하셔서 회사에 가시기도 하고, 공무원이신 분들은 정부기관으로 출퇴근을 하고, 또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큰 사업체가 있는 분도 있고, 또는 자그마하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뭔가 이렇게 그 근로나 노동력을 통해서 매일매일 버는 돈을 벌어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돈을 번 걸 가지고는 큰 돈을 모으기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죠. 목돈을 마련해서 여유자금들일 수 있고, 생활비하고 남은 돈, 저금을 한다거나, 저금한 돈이 모이면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시세 차익을 올려서 큰 돈을 버는 방법들을 모색할 거예요. 옆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개인들의 투자 방법이나 기업에서의 투자 방법이 다르지 않아요. 기업도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돈을 벌고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또 사업을 확장하고 합니다. 그거 이외에 또 여유자금을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해요. 또는 유무형자산에도 투자를 하죠. 그렇게 투자를 목적으로 구입한 유형자산은 투자부동산이라고 해요. 유형자산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들이고, 이렇게 여유자금을 가지고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건 개인이나 기업이나 매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금융상품이 어떤 건지 좀 감이 잡히시죠? 우리가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에서 금융상품을 구입해서 투자를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금융상품들이에요. 정기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회계학에서는, 그러니까 IFRS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적인 금융상품보다 훨씬 더 크게,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정의 줄을 먼저 한번 칠까요? 479페이지, 수정판으로 481페이지의 첫 번째 줄. 금융상품은 거래 당사자 한쪽에는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증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에서 비롯된 모든 상품을 말한다. 이게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예요. 금융기관에 가서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모든 상품, 이게 아니라 한쪽은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한쪽에는 금융부채나 지분부채를 발생시켜요. 그리고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계약에서 비롯된, 우리 옆에다가 줄친 거 옆에다가 지분상품, 채무상품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일단 금융상품 중에서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이 가장 공부할 양도 많고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다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상품, 채무상품, 이걸 가지고 한번 금융상품의 개념을 정리해 봐요. 지분상품은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주식, 보통주, 우선주, 신주인수권, 이렇게 얘기하는 주식들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품은 회사채, 국채, 공채. 회사가 발행하면, 기업이 발행하면 회사채,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공채입니다. 채무상품은 이런 사채들, 지분상품은 주식을 통칭하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식을 발행한 입장에서는 발행자는 뭐가 되죠?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 조달하는 거라고 했죠. 자본이 됩니다.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을 형성하는 자본입니다. 근데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은 증권회사에 가서 주식을 사겠죠. 투자자가 되고, 투자자한테 주식은 금융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상품을 가지고, 지분상품은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거예요. 거래 당사자에게 지분상품을 사는 사람에게는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또 지분상품을 발행한 상대방에게는 지분증권을 발생시켜요. 그리고 이 구매는 계약에 의해서 비롯된 거죠. 사겠다, 팔겠다 하는 계약. 계약에는 여러분 꼭 계약서만에 있는 계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두계약도, 또는 우리가 사겠다는 매수 계약을 클릭하는 것도 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정형화된 거래의 형태에 맞춰서 하는 계약이죠. 채무상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채가 있다 그랬어요. 사채를 구입하는 사람은 금융상품을 사는 거예요. 투자자. 채무상품이라는 금융자산이 발생해요. 그리고 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사채라는 부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부채는 금융부채입니다. 금융상품의 정의를 알겠죠? 꼭 여기에는 금융기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금융상품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국제회계기준 KIFRS 1109호의 금융상품의 분류편에 나와 있는 종류들입니다. 물론 거기 규정에는 이렇게 수취채권, 증권형 금융상품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 교재에서 정리를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수취채권, 증권형 금융상품, 이거에 나와 있는 여기 상품들 이외에도 금융상품은 더 많이 있습니다. 보급회계 시간에 배울 파생상품들, 옵션, 선도거래, 선물거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각종 증권형 금융상품에는 훨씬 더 다양한 지분상품과 채무상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상품, 이 회계원리 연습 11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그 증권형 금융상품, 지분증권에서는 주식, 채무증권에서는 사채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앞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난 학기에 몇 장이냐? 지난 학기에 7장에서 배웠고, 수취채권은 아마 8장에서 배웠을 거예요.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우리 현금은 지폐와 동전이 있고, 또 외화 예금이 있고, 또 현금하고 동일시되는 현금성 자산이 있다고 배웠어요. 이런 것들은 당연 금융상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수취채권입니다. 수취채권은 우리 책 줄을 먼저 칠까요? 480페이지, 수정판으로는 482페이지. 첫째 줄, 수취금액이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 대여금 또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차입금 등이 대표적.
수취채권은 뭐라고요? 계약에 의해 수취할 금액이 확정된 채권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받을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수취채권은. 물건을 받을 권리도 아니고 돈을 받을 권리, 현금을 받을 권리. 매출채권 한번 볼까요? 매출채권. 물건을 우리가 팔았어. 그리고 났는데 바로 돈을 안 받고 외상으로 팔았으면 매출채권이 차변의 매출채권, 대변의 매출을 하죠. 매출채권. 돈을 받을 권리 맞죠? 언젠가가 아니라 약속된 날짜에, 지정된 날짜에 돈을 받을 거야. 미수금은 영업활동 이외에 어떤 유형자산을 팔았다거나 그랬을 때 바로 돈을 안 받고 이것도 외상으로 팔았던 경우에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미수금으로 잡습니다. 차변의 미수금, 대변의 토지. 이 미수금도 이제 돈으로 수취할, 돈은 받을 권리인 거죠. 미수수익은 기일이 도래했어요. 임차료 같은 경우. 임차료, 임대료. 그것도 미수수익이죠. 기간이 경과했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으면 미수수익. 대여금은 돈을 빌려주고 대여금 처리를 하는 거죠. 차변의 대여금, 대변의 현금. 그러니까 이것도 돈을 받을 권리.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대여금으로 표현해요. 계정 과목으로. 이런 것들이 수취채권입니다. 그러면 이쪽 거래의 한쪽에는 금융자산, 수취채권이라는 금융자산을 발생하게 했다면 거래 상대방은 뭐가 발생할까요? 매출을 했으면 상대방은 매입을 했을 때고 매입을 했는데 외상으로 매입했어. 그러면 차변에는 뭐 재고자산 또는 매입이라고 분개를 하고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또는 매입 채무라고 하겠죠. 그리고 토지를 샀어요. 토지를 사서 차변에 토지. 근데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 미수금의 상대 쪽은 미지급금이라는 금융부채를 발생하는 거예요. 미수수익. 지급기일이 도래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미수수익. 근데 지급해야 될, 거래 상대방은 지급해야 될 금액이 도래한 거죠. 그러니까 차변에는 뭐 임대료 비용에다가 대변에 미지급 비용. 미지급 임대료. 대여금의 상대방은 차입금이 되겠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입금. 이렇게 한쪽이 금융자산이 발생을 하면 또 다른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를 발생시키는 것을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음은 증권형 금융상품입니다. 이건 앞서 설명드렸죠. 주식의 경우에는 발행한 쪽에서는 자기 자본을 조달한 발행자 입장에서는 자본이 되고 지분증권 자본,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자본금 얼마. 근데 이걸 투자한 입장에서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산 거예요. 투자자는. 그러면 차변에 지분상품, 금융상품 들어오고 대변에 현금. 만약에 돈을 바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금이 되겠죠. 이런 게. 그리고 채무상품, 회사채를 발행한 입장에서는 타인 자본 조달을 통해서 차입한 거예요. 이것도 투자자들한테. 그런 경우에 발행한 입장에서는 금융부채 사채가 됩니다.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사채. 이걸 사채를 구입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상품이 되는 거죠. 분개는 차변의 금융상품, 채무상품, 대변의 현금. 자, 이렇게 금융상품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금융상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예요. 이거 제가 오뚝이라는 회사에 재무상태표를 좀 정리해가지고 표준 재무상태표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번 자산,
차변의 자산 계정 쪽에서 금융자산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연 금융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금융상품.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수취채권, 돈을 받을 권리들. 아까 매출채권, 선급금은요? 여러분, 선급금은 뭐죠? 이것도 자산인데 선급금은 미리 돈을 준 거예요. 물건을 사기 전에 미리 돈을 준 게 선급금이에요. 이거는 물건 받을 권리예요. 그러니까 선급금은 금융상품이 아니다. 선급비용은 선급보험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치 보험료 미리 납부했습니다. 나중에 이거 돈 받을 권리인가요? 아니죠. 선급비용도 금융자산 아니에요. 미수금은 돈 받을 권리라고 했어요. 유형자산, 토지를 매각하고 아직 못 받은 돈 미수금이라고 했습니다. 미수수익도 금융자산이고, 또 저기 비유동자산 안에 장기대여금, 이런 것들이 수취채권들이고 이게 금융자산입니다. 매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장기대여금. 그리고 또 증권형 금융상품들 어디 있을까요? 단기금융상품, 유동자산에, 비유동자산에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종속기업 투자증권, 이런 것들이 다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이 세무상대표 자산 안에 반 이상 차지하죠. 반이 뭐야? 거의 대부분이지.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 빼고 나면 거의 다. 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부채 쪽도 금융부채가 대부분이에요. 부채는. 다음은 금융자산의 분류입니다. 이 금융자산의 분류가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용어들이 너무 특이해요. 왜냐하면 IFRS가 국제회계 기준으로 세계가 다 함께 쓰는 회계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문들이 다 영어라고. 영어기 때문에 영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해서 또 계정 과목 이름도 그 개념적인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대로 갖다 쓰는 바람에 너무 어려운, 다 붙여가지고 쓰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걸 어렵다고 이게 뭐야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 계정 과목들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암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회계 처리를 그냥 바로 차변에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뭐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수업을 금융자산 분류를 하면서 줄도 치고 개념 설명도 들은 다음에 이걸 여러분 자주 봐가지고 익숙해지세요. 자꾸 써보기도 여러 번 써보고 입으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게 막 나와야 돼, 항상. 그리고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그냥 국문 언어보다 우리 실무에서 그 기업이랑 그 다음에 회계사들이 쓰는 실무 회계 처리 개정 과목 용어를 옆에 적어줄게요. 그걸 가지고 외우세요. 실무라 하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국제회계 기준을 쓰고 있는 나라들이 다 쓰는 개정 과목 이름이니까 그걸로 같이 보는 게 여러분들이 약어로 쓰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해하고 익숙해지고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각후 교재에다가 옆에다가 바로 적도록 해요. 481페이지. 우리 그 수정판 교재로는 483페이지입니다. 거기 제목이 있죠.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그 옆에다가 AC 금융자산이라고 쓰세요. AC 금융자산. 그리고 땡땡 사채, 수취채권, 대여금 등. 그리고 줄을 칠까요? 그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AC 금융자산 바로 아래 기업이 계약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만을 받을 목적으로 취득. 그리고 그 제목부터 세 번째 패러그래프 있죠.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이렇게 나와 있는 세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삼각후 원가란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해당 자산의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가 다를 경우에 그 차이를 이자 수익, 부채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에 조정하는 방법으로 매기 그 차이를 삼각 처리한 후의 원가를 말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82페이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 밑에 소제목으로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이 있고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이 있죠.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에다가 여러분이 또 쓰세요. FV, 페어밸류 PL이라고 부르거든요. 페어밸류 PL, FVPL 금융자산.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 밑에다가는 FV OCI 금융자산, 또 FV OCI 선택 금융자산, 이렇게 두 개를 적어 놓아 주세요. 그리고 줄을 치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공정가치란 거래가 활성화된 시장에서 형성되어 공시되는 가격이다. 소제목에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이 있죠. 첫 번째 줄, 대부분의 지분증권형 금융자산 및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채무증권형 금융자산을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 그리고 그 영어가 있잖아요.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에 뭐에다 동그라미 치냐면 Financial Asset at 그 다음에 Fair Value의 Fair의 F, Value의 V, 그 다음에 Through Profit or Loss 있죠. Profit의 P, 그 다음에 Loss의 L,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렇게 줄여서 Fair Value PL 금융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작은 소제목에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이 있죠. 거기 첫 번째 줄, 지분증권형 금융자산이지만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도 동그라미를 치세요. Financial Asset at 다음에 나오는 Fair의 F, 그 다음에 Value의 V, 그리고 Other의 O, Comprehensive의 C, Income의 I 해서 Fair Value OCI. 기타 포괄손익이 여러분 영어로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에요.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이라고 한글로는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이 아니고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불러요. 그거를 약어로 Fair Value OCI 금융자산. 그리고 줄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채권 증권형 금융자산을 계약상의 원리금 수취 목적 이외에 매각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또 줄을 치세요. 그리고 다시 480페이지 가서 수정판으로는 482페이지 2번 회계처리 목적별 금융자산의 분류라고 제목 있죠? 거기 둘째 줄, 기업이 그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의도, 사업 모형, 비즈니스 모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그 다음 줄에 1.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밑에다가 AC 금융자산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줄치고, 그 아래다가 Fair Value PL 금융자산, Fair Value OCI 금융자산이라고 적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단어들이 이 화면 한번 볼까요? AC 금융자산,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쪽에서는 Fair Value PL 금융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공정가치 측정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은 Fair Value OCI 금융자산, Fair Value OCI 선택 금융자산 이렇게 불립니다. 그럼 이거는 금융상품 중에 어떤 것들이 이 계정을 사용해서 분계를 하고 총계정원장에 정기를 하냐면, 이 분류하는 게 크게 위에 보세요. 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라, 두 번째 기업의 금융상품의 취득 목적에 따라, 취득 목적을 사업 모형, 비즈니스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취득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거예요. 금융상품 특성에 따라는 뭐냐면, 금융상품이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구입한 즉시 돈이 언제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알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여금, 돈을 빌려주고 대여금이라고 한번 봅시다. 대여금 돈이 언제 들어온지, 빌려줄 때 언제까지 갚겠다는 얘기를 듣고 빌려주죠. 그리고 차용증을 쓰기도 할 거야. 차용증에 이자는 몇 %, 언제, 그리고 이 돈 빌려주는 대여금의 원금은 언제까지 받겠다. 이런 게 적혀 있을 거라고. 그걸 알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어요. 사채,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그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금융부채가 되는 회사 입장에서 그 사채의 경우도 사채 안에 이자율과 그 다음에 액면가라 그래서 원금 얼마를 그리고 만기까지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자 지급 기일도 정해져 있어. 매년 몇 월 며칠에 준다 이렇게. 그렇게 금융상품 중에서 돈이 나중에 들어올 금액과 시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고, 또 금융상품에 여러분 지분상품이 있잖아요. 주식은 어때요? 돈이 언제 또 얼만큼 들어올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주식시장에서 팔 때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내가 언제 팔지 사실 알 수 없어. 빠른 시일 내에 팔 거야. 아니면 난 오래 보유하고 있을 거야 정도지. 왜냐면 주식이 오르면 팔 거니까. 단기 시세 차익 아니면 장기 묵혀줬다가 나중에 크게 올랐을 때 팔 목적인 거지 정확한 일자나 금액은 알 수 없죠. 이렇게 금융상품 특성이 크게 두 개로 분리되는데, 금융상품 특성이 이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이라면 삼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요. 첫 번째. 그리고 알 수 없는 건 공정가치,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두 번째. 기업이 금융상품의 취득 목적이 되게 다양해요. 아까 회사채를 샀다고 했죠. 회사채도 회사채 시장에서 사는 거예요. 회사채를 파는 회사채 시장이 있어요, 여러분. 국공채를 파는 국공채 채권 시장이 있어. 채권 시장에 판다는 얘기는 그게 사는 순간 만기까지 이자 받으면서 계속해서 보유할 수도 있지만, 이 가격이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시세 차익을 위해서 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취득 목적에 따라 현금 흐름이 돈이 언제 들어오고 얼마큼 들어오는지를 아는 그런 상품들도 돈을 그냥 그때 맞춰서 이자 수익 받고 원금 받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할 수도 있는 거거든. 이렇게 취득 목적에 따라서도 이게 금융자산이 분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이 그림을 가지고 금융자산이 첫 번째,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는 사채나 대여금 같은 그런 상품의 경우도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취득 목적에 따라. 첫 번째 취득 목적은 그걸 사서 이자를 받고 1년에 한 번씩 몇 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받고 만기가 됐을 때 그 액면금액 원리금을 받는 게 목적이다. 대부분의 대여금이 그렇겠죠. 매출채권도 돈 받는 거지. 매출채권은 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미지급금도 아마 그럴 거야. 그런 거는 상각 후 원가 측정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요. 뭐라고?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사채 등은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AC 금융자산. 이건 뭐냐면 이자 수익 인식하고 만기까지 이게 사실 현재 가치 관련된 삼각표며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이 삼각 후 원가라는 개념을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줄만 쳤는데 이거는 우리가 12장의 사채를 배우면 돌아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이런 것들은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근데 사채의 경우에 사채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고도 했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시세 차익을 올리는 목적이야. 그런 경우는 무조건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해당 공정가치에 따른 그 손익 있죠.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은 단기 순이익에 반영하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요.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샀다면. 근데 만약에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기업이 나 사실 이걸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까지 가지고 갈지 아니면 가격이 오르면 팔지 사실 둘 다야. 나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고 싶어. 이런 기업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뭘로 가냐? 그 평가 이익,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말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에 넣어요. 마치 재평가 모형에 따라 유형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평가 이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바로 그 자본과 그 이익잉여금 사이에 있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넣는 것처럼 이 경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주식도 넣었는데 사채의 경우에는 세 가지가 다 되는 거야. 기타 A씨금융사자 취득 목적에 따라 사업 모형이 그냥 원금 받고 이자 받는 거다. A씨금융자산. 아니야, 나는 시세 차익 목적으로 이거 시장에서 가격 보고 매각 의사 결정을 할 거야 라고 하면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당기손익의 평가이익 반영하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에 넣고, 그렇지 않고 나는 둘 다 상황에 따라서 하겠어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분증권을 한번 볼까요? 지분증권은 현금 흐름을 당장 알 수 없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와 금액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팔아야지 알아. 의사결정을 해야. 그런 경우는 A씨 금융자산으로는 가지 않아요. 그쪽에는 계정과목을 쓸 수가 없어. 바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가는데 여기 보시면 좀 알 수 있겠죠. 일단 원칙은 주식은 당기손익의 평가이익을 반영하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에 넣어야 돼요. 주식은. 근데 이 회사가 우리는 이걸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산 게 아니야. 나는 그 주식을 좀 오래오래 묵혀서 가지고 있을 거야. 현재는 5만 원이지만 나중에 한 20만 원 될 때 팔고 싶어.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계속 가져갈 거야. 그렇게 해서 주식을 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평가하는 걸 다 단기 순이익에 경영자의 영업성과에 다 반영을 한다면 이게 왜곡되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도 유용한 정보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쪽으로 다 바로 넣는 거예요. 평가이익을. 그런 경우에는 페어밸류 OCI 선택금융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장기 투자 목적의 주식.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과 페어밸류 OCI 선택금융자산은 다른 계정 과목이에요. 여러분. 여기 검정색으로 지금 밑에 표 밑에 적은 것들, 이거는 익숙해지고 암기해야 되는 거죠. 다시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회계처리 목적별 금융자산의 분류별로 한번 봐요. 이 교과서에 있는 거를 정리한 건데, 그 A씨 금융자산 있죠. 삼각호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시세 차익 목적이 없어.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 없이 그걸 사가지고 그냥 거기에 적혀 있는 금액만큼 내가 돈을 받을 거야. 약속된 날짜에. 그런 경우는 그냥 삼각호 원가 측정 A씨 금융자산 넣으면 되는데, 이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복잡한 거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페어밸류 금융자산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공정가치로 측정하니까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측정할 때마다 평가할 때마다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이 발생할 거야. 그리고 재무상태표 입장에서는 항상 재무제표일 현재 회계 연도 말에 그때의 시장 가격으로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니까 재무상태표에는 항상 공정가치로 올라가 있어요. 이 금융자산들은 그렇겠죠.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돼요. 재무상태표 기준일자가 2020년 12월 31일이다. 그러면 해당 금융자산은 그 회계연도 2020년 12월 31일자로 평가된 금액이 거기 올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평가손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야. 이거는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이 해당한다고 했죠. 이 경우는 평가이익은 단기이익으로, 평가손실은 단기손실로 반영할 거예요. 그래서 페어밸류 PL이라고, PL 금융자산이라고 표현해요. PL은 Profit and Loss, 이 손익계산서의 다른 영어 이름이에요. Profit and Loss Statement라고도 하거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도 하고. 그래서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은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아직 채무증권 입장에서 명확하지 않아. 이게 매도 목적일지 이자와 원금 수취 목적일지 아직 둘 다 가능해. 그런 경우는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주식의 경우에도 회사가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야. 장기까지 계속 가져갈 거야. 오래오래 보유할 거기 때문에 단기 손해로 인식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우리 그 483페이지 표가 요약표거든요. 그 수정판으로 485페이지. 이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금융자산의 분류와 회계 처리.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뭐라 그랬죠? AC 금융자산이라고 했죠. AC 금융자산은 만기 보유 목적의 사채, 대여금, 수취채권. 여기는 주식은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들어올 현금 흐름의 일자, 그리고 그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또 그거를 만기 보유, 계속 보유하면서 약속된 날짜에 이자와 약속된 날짜에 원금이 들어오는 거를 기다리면서 계속 가지고 있을 그런 금융자산의 경우에 AC 금융자산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 항목으로는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이 있겠지. 이자 수익이겠지. 금융자산에선. 금융부채인 경우 이자 비용이고.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공정가치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또 하나는 공정가치 측정은 하되 기타 포괄 손익으로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은 대부분의 주식과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재무상태표 측정 방법은 공정가치. 손익계산서 인식은 단기손익.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은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이 경우는 현금 수취와 매매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채들. 그리고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은 주식 중에서 장기 보유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으로 회사가 기타 포괄손익 처리하겠다라고 선택한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 이 경우는 평가는 공정가치로 하되 손익계산서가 아닌 포괄손익계산서 맨 아래 기타 포괄손익으로 들어가겠죠. 되게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차근차근 정리해가면서 익숙해지게 자꾸 보고 이 개정 과목을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것 보면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페어밸류 PL 금융자산과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이 우리 아까 재무제표에도 그랬잖아.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이름이 나오지 않던데요.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자산, 단기매매 금융자산 이런 개정 과목으로 사용하던데 이 개정 과목을 암기해야 하나요? 알아야 하나요? 하는데 회사가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 원래 예전부터 쓰던 IFRS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서 개정 과목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썼던 개정 과목들이 있죠. 금융자산의 경우에 쓰는 것들을 그대로 써요. 그러고 나면 이건 이 IFRS에 따른 금융자산으로 주석에 다 별도 표시를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쓸 수 있게 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하고 이 금융자산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AC 금융자산,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